자, 조용히 합시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9반에서 촬영하는 것 같네, 그지? 유튜버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요거 잠깐만. 우리는 오늘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복습해 보면서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는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요? 일본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약들을 강요해서 체결하게 되죠, 그죠? 제1차,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을사늑약 이런 것들을 맺어가면서 대한제국의 권리들을 하나둘씩 뺏어가게 되고, 결국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힘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항일 의병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항일 의병 운동은 무력을 통해서 식민지화를 막아보려는 시도였다. 자, 한편 무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겨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애국 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자, 봅시다. 애국계몽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셜 에볼루션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 진화론은요, 한국 사회에서는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2학년 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또 배울 개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언젠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냐? 사회 진화론은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생물 진화론에서 뻗어나온 파생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생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어쩌다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밝힌 책이 바로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의 주장은요, 모든 개체는 변이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이랑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죠? 어딘가 닮았지만 어딘가 분명히 달라요, 그죠?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경우는 어때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겼나요? 달라요, 그죠?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어디가 하나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변이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자연 환경에 적합해서 다른 개체들보다 살아남기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유리한 변이를 일으킨 개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불리한 변이를 일으킨 개체는 죽을 겁니다. 그죠? 그게 적자 생존 자연 선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힘이 강한 개체는 힘이 약한 개체를 잡아먹고 살아남고, 힘이 약한 개체를 잡아먹히면서 사라지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자연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진화의 과정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구성된 원리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목의 길이가 다양했어요. 기린들은 저마다 다른 길이의 목을 가진 생명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개체가 조금 더 살아남기 유리했을까? 목이 긴 기린들이 좀 더 많은 높이에 있는
있는 그 나뭇잎들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남기가 유리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고 걔네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이런 과정이 수십만 년 거치게 되었을 때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진화의 설명인 겁니다. 다른 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자, 찰스 다윈은 이 남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그 각각의 섬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 특징이 조금씩 달랐어.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핀치새인데 어떤 섬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섬의 경우에는 똑같은 핀치새인데 다른 지역 섬에 있는 새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리가 뾰족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열매나 씨를 먹어야 돼서 부리가 튼튼해야 됐던 이런 섬들에 살아가는 핀치새의 경우에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리가 두껍고 튼튼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무엇을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들은 다르다. 변이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은 결국엔 다른 모습들로 무엇하게 된다? 진화하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의 주장인 생물 진화론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생물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주장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허버트 스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심한 욕을 못하겠지만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회 진화론은 어떤 주장이냐면요. 생물 진화론을 봐라. 자연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고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잡아먹으면서 결국에는 살아남지 않느냐,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과학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힘이 강한 국가나 민족이 힘이 약한 국가나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당연한 것이다. 아무런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되나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옛날에 유럽이 잘 나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이 잘 나갈 때, 그죠? 그럴 때는 징기스칸이 마음대로 그런 유럽을 짓밟고 정복해도 상관이 없었겠네. 세계 평화 뭐가 필요해?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 정복하고 지배하고 죽이면 되지 뭐. 그죠?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이후에 인종차별이나 유태인 인종학살을 하는 그런 정책의 근거로도 활용이 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나타나기 전에 19세기에는 이러한 사회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실제 과학적인 이론인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사실 요즘에 뉴스에서 인종차별 이런 어떤 뉴스 보면은 아직도 주로 백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뭐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러한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개화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서양의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인종에 의해서 멸종될 수 있구나, 도태될 수 있구나, 하루빨리 힘을 키워야 된다, 근대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애국 개몽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애국 개몽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김으로써 식민지가 되는 일을 막아보려고 한 시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네요. 다만 이 애국 개몽 운동 나름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만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진행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회 진화론이 들어 있다 보니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려는 것, 독립을 이루려는 것,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병투쟁과 같은 것들은 맹렬하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 실력도 없으면서 독립하려 한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결국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우리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된 민족이야 라고 자신들의 마치 운명처럼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친일파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얘기했었죠, 그죠? 서양 인종의 침략이 있는 상황에서 동양 민족들끼리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해서 자기가 소금을 쏴주겠다라고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잖아요, 그죠? 안중근의 경우에도 이런 사회 진화론에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04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황무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황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간은 그것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일컬어 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우리가 대한제국의 황무지를 개간할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땅을 농사 짓는 땅으로 바꿔준대잖아. 왜 요거를 반대했을까? 개간에서 농사 짓는 땅으로 바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그 땅을 일본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의 약탈을 목적으로 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땅을 일본에게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관료나 유생들을 중심으로 보완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 정부도 그 정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대하니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완회 활동은 황무지 개간권의 요구를 철회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일본은 이러한 보완회 같은 단체가 식민 지배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 해산시킵니다만은 사람들은 봤어요. 무엇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정치적인 운동을 하면은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권 수호 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기로 작용한 게 바로 보완회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1905년에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헌정, 헌법에 의한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헌정연구회는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냐면요, 과거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협회를 그래서 계승했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해요. 자, 독립협회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강제 해산당했죠? 네, 우리 시험이 이제 한 4일 남았죠, 그죠? 한국사는 이제 한 며칠 남았지? 6일 남았나요? 자, 독립협회는 무엇을 하려다가 강제 해산 당했나요, 여러분? 뭘 한 거야 지금까지? 나의 삶이 되돌아보겠다. 자,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의회를 설립하려 하다가 고종에 의해서 강제 해산 당하였죠, 그죠? 독립협회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서양식의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단체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게 헌정연구회였어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마찬가지로 입헌 체제를 수립하고 헌법의 제정을 목표로 활동했던 단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헌 체제 들어봤나요? 아마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걸? 입헌체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헌법에 입각한 통치체제를 일컬어 입헌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입헌체제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입헌군주제 같은 것이 있죠. 들어는 봤나요? 입헌군주제? 네. 자, 입헌군주제 같은 경우에는 왕, 군주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왕, 군주는 존재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군주가 있다고 해서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군주가 있고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는 형태. 전제 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왕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나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요. 그렇죠. 국민들이 의회를 조직을 해서 그 의회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헌법에 따라 입각해야 되는 통치 체제를 가지고 우리는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없는 공화정, 민주정과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제, 그 사이의 중간적인 형태가 가지고 형태가 바로 입헌군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과거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양의 유럽 국가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강한 국력을 갖게 되었는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강해진 것이다. 우리도 서양 유럽 열강 국가들처럼 이러한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헌정연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이 규정된 자유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요, 일진회 같은 단체들을 맹비난을 합니다. 일진회 배운 기억이 나나요? 안 나겠지, 그치? 한일 협약을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이 한일 병합을 청원하게 했던 대표적인 친일단체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들은 조선은 일본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을 맹비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일제히 통감부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 당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헌정연구회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대한자감회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면서 애국개몽운동을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시키려고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월보라고 하는 매달마다 발행되는 출판물, 일종의 잡지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치거나 혹은 현재 세계 정세를 알리고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설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몽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하였죠. 자, 그렇지만 1907년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게 되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이 역시 일본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서 강제 해산 당했던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힘이 아닌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나요? 보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네요. 그죠? 중단되어 버리고 말고 강제 해산 당해버리고 말죠. 그죠? 따라서 힘으로 일본의 지배를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근대화 역시 계속해서 힘에 의해서 좌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절되고 해산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다. 일본이 허용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자.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실력을 키워보도록 하자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문 연구라든지 국민 계몽과 같은 이러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우다 보면은 언젠가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항일적인 성격이 이후에는 크게 어떻게 되었다? 약해진 겁니다. 그죠? 일본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항일적인 의식이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의병활동 왜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실력 독시 없으면서 싸워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실력 양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항일 의식이 크게 약화되고요. 실력 양성 전까지는 식민지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맡았던 이러한 사람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친일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대한자강회를 계승했던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친일적인 성격의 단체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편 애국개몽 운동가들의 경우에는요,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및 이 식민지화를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같은 여러 학회들을 설립을 하고요. 월보, 다달이 발행되는 잡지, 강연회 개최, 학교 설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들을 활발하게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높이고 항일 의식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들을 발행해 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을사늑약에 체결되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신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논설문을 실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거든. 그래서 일본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를 실을 수도 있었고, 의병 활동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애국개몽 운동 가운데 조금 예외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활동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놓고 반일, 항일 행위는 아니기는 하죠. 그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활동들을 가만두고 싶었을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똑똑한 게 좋은가, 멍청한 게 좋은가? 멍청한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과 언론 활동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이에요. 프린트에는 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오타예요. 고쳐주세요. 사립학교령, 학회령, 출판법, 보안법, 신문지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해서 이러한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애국신문들의 경우에는 1910년 이전까지 거의 대부분 폐간되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사립학교들, 한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사립학교들의 경우에도요, 일본의 감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학교들은 폐교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런 어떤 근대화를 앞당겨서 애국개몽, 이 근대화를 앞당겨서 식민지화를 막아보려고 했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무력이라고 하는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 쓰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드릴까요? 컵을 안 가져왔네. 목이 타는데.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요? 뭘 하려고 한들 일본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강제 해산당하고 하다 보니 일본 몰래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통강부의 억압이 심화되자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의 한계를 느꼈던 안창호, 양기탁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비밀 조직을, 단체를 만들게 되니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자, 신민회의 목표는요, 국권의 회복이었고요. 나아가서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공화정, 왕이 없는 정치 형태, 민주정이 대표적인 공화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왜 공화정을 주장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사실 독립협회 때부터 우리나라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왕이 다스리는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 왜? 누가 있었으니까? 고종이 있었으니까. 그죠? 자, 하지만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잖아요. 그죠? 그러자 이제는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신민회의 경우에는 이 공화정을 추진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면서 활동했던 비밀 결사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요 이런 활동들을 해요. 주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거든요. 신민회의 경우에는요 오산학교라든지 대성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실시합니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오산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오산학교에 대를 잇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짭이라고 뭐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역 이름 딴 거잖아, 그지? 네. 자, 그리고 태극서관 같은 출판회사라든지 평양 자기 주식회사 같은 자기 제조회사 이런 회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업을 키우고 도자기 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근대적인 다른 나라의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그런 어떤 회사들, 기업들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하지만 1907년 이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국권 침탈을 본격적으로 행해 나가게 되자 이러한 활동들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의 힘이 통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일본에 맞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중국, 만주,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독립군의 기지와 독립운동을 행해 나갈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무관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신민회의 경우에는 애국계몽 단체였지만 이후에 무장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 단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회영, 이시영 형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총 7형제였고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회영, 이시영 2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 집안이에요. 뭐 오성가 하는 들어가니? 이항복 이런 사람? 네, 조선 전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에서 고위 관료를 수없이 많이 배출해낸 대표적인 명문 가문 집안 형제들이었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당시 서울에서는 이 사람들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신민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신민회에서 간도 지역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 집안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 돈을 들고 간도로 넘어가서 거기에다가 독립군 기지와 무관학교를 세우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이 가족들이 처분한 전 재산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오늘날도 큰 돈인데 오늘날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적었던 당시 대한제국에서 600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감을 잡기에는 조 단위의 돈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거 사회 지도층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 뭐라고 하나요? 프랑스어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표현 못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사회 지도층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한국사 시간이에요. 그죠? 한 50명 정도가 갑니다만은 그 중에서 상당수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 50명 가운데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회영 씨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서 체포되었다가 스스로를 비관하고서는 목매달아 죽죠. 자살하고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 되죠. 이승만이 대통령 됐을 때 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간도 3본부에 만들어졌었던 독립군 기지 자치단체가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여기에 만들어졌던 무관학교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다가 신흥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죠. 신흥무관학교에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신흥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경영난을 겪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그 학교를 팔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뭘로 바꾸게 되냐면은 경희라고 바꾸게 되죠. 그래서 경희대학은 이 신흥무관학교와 관련이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비밀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죠.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황립대학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연세대학교는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서양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들이죠. 배재대학 이런 거. 서울대학교는요. 서울대학교는 원래 경성제국대학이었죠.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민지 대학교였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서울대학교는 급이 한참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오늘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신민회의 경우에는요, 1911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와해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105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안학 사건과 관련된 신민회 간부 600여 명이 독립운동가가 체포됩니다. 그 중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신민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안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해도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무관학교를 만들어야 되니 돈을 좀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말이 좋아 모금 활동이지 권총 들이밀고 돈 내놔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황해도 부자들이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안명근이 체포가 되는데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경우에는 요거를 좀 더 사건을 키워보자. 요거 분명히 뭔가 좀 더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당시 일본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키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는 작은 모금 활동으로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 한 160여 명 정도가 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얘랑도 연관이 있네 얘랑도 연관이 있네 라고 하면서 줄줄이 잡아들이다 보니까 한 600여 명 정도가 잡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105인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신민회는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하지만 신민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간도 지역의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독립군 기지와 무관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를 만드는 성과를 남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끝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